불협화음이 있습니다만 김정은 입장에서는 이제 1년 정도의 그 긴 여정을 정리하는 수순이에요. 야, 이게 뭐지? 큰일 났다. 나도 그러면 베이징에 가서 북중러 대결, 한미일에 맞서는 이 공조, 연대 여기에 참여를 해야 되겠다. 근데 푸틴이 물론 그 18호각을 먼저 차지하는 바람에 이런 곳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런 걸 보면 북중 간에 뭔가 아직도 앙금이 남아있다. 트럼프 입장에서는 김정은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김정은이 북미 협상과 관련해서 진짜 어떤 속마음을 갖고 있는지를 감청을 통해서 알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용종 센터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센터장님 모시고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이 북한과 관련된 지정학 이슈 살펴보도록 할 텐데, 가장 최근에 있었던 이 9월 3일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의 이 80주년 기념 행사 열병식이죠. 네. 여기에 이제 김정은이 참석을 했습니다. 김정은의 이제 중국 방문은 6년 만이고, 네. 이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중국 열병식에 참석하는 거는 66년 만이라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이 러시아와 관계를 맺으면서 이 중국과의 관계가 좀 소원해졌다라는 평가가 많았는데, 갑작스럽게 이 김정은이 중국 열병식에 참여하면서 이 중국과의 친분을 과시하는 그런 이유는 무엇일까요? 작년 8월에 김정은이 우크라이나전에 전투병을 보내겠다 이렇게 결심을 했고요. 10월 중순에 이제 실제로 11,000명을 처음으로 보냈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심을 한 이후에 한 1년 정도 전투를 치러서 어쨌든 목표했던 쿠르스크 지역 탈환, 이거를 러시아 측을 도와줘가지고 푸틴이 뭐 엄청 좋아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전 국면에 지금 접어들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아직 불협화음이 있습니다만, 네. 김정은 입장에서는 이제 1년 정도의 그 긴 여정을 정리하는 수순이에요. 우크라이나에서 이제 빠져나오고 있는 단계입니다. 네. 왜냐하면 장성들도 지금 다 평양으로 이제 돌아왔고요. 특히 최고 그 책임자격인 김영복이라고 있습니다. 부총 참모장이고 쓰리스타인데 여기가 얼마 전에 한미 합동훈련 관련해 가지고 비난 담화를 냈어요. 김영복이가 우크라이나전을 총괄하는 현장에 1년 동안 가서 작전을 했던 사람인데 한미 합동훈련 관련해서 입장을 낸다? 이거는 이제 김영복이가 우크라이나전 쪽에서 이제 임무를 종료하고 어떻게 보면 국내 문제 또 외부 문제, 군사 문제 이런 거에 이제 투입이 됐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김정은 입장에서는 이제 푸틴하고 관계를 슬슬 이제 정리를 하다 보니까 시진핑이 이제 보인 거죠. 그런데 뭘 가서 시진핑 형님 그동안 좀 제가 좀 소홀했습니다 하고 얘기를 할 계기가 있었어야 되는데 9월 3일 전승절 80주년 행사가 딱 닥친 거죠. 김정은 입장에서는 시진핑이 초청장을 어쨌든 보냈지 않습니까? 이때 가면은 내가 좀 몸값도 높이고 시진핑 형님이 마련한 잔치상을 좀 빛나게 할 수도 있으니까 이 정도면 좀 괜찮지 않을까 해서 가는 이런 무대를 만들었을 텐데, 결정적으로 김정은이 제가 보기에는 전승절 행사 가야 되겠다고 결심한 건 한미 정상회담인 것 같습니다. 8월 25일 날 이재명 대통령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만났는데 예상을 깨고 두 사람이 케미가 너무 좋았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또 그동안의 정치 성향이나 야당 지도자일 때 미국이나 이런 데 대하던과는 달리 너무 전향적인 모습을 보여줬지 않습니까? 근데 한미 정상회담이 중요한 거가 아니라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이재명 대통령이 워싱턴으로 가기 전에 도쿄를 들려서 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시바 총리하고도 만나고 트럼프도 만나고 이러면서 한미일 삼각 공조가 이재명 정부인데 이렇게 한미일 공조를 해? 야, 이게 뭐지? 큰일 났다. 나도 그러면 베이징에 가서 북중러 대결, 한미일에 맞서는 이 공조, 연대 여기에 참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간 거고, 푸틴이나 시진핑도 아마 그런 면에서는 비슷한 인식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방서방 연대를 좀 강화하기 위해서. 맞습니다. 그렇죠. 이번 전승절, 중국 전승절 80주년 행사가 사실은 글로벌 사우스, 그러니까 대체로 지구 남반부에 있는 저개발 국가들, 개발 도상 국가들 중에서 반미 연대에 좀 동참할 수 있는, 중국이 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국가들 위주로 편성이 됐거든요. 그런 자리에 이제 김정은과 시진핑 그리고 푸틴이 나란히 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트럼프 입장에서도 이거 좀 심상치 않네 하는 느낌을 가질 수 있었죠. 트럼프 대통령이 반미 모의작당이라고 얘기한 것도 그런 우려를 나타낸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중국 열병식에서 참석한 김정은이 계속 북한 대사관에 머물렀다 이런 네.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해당 장소가 보니까 유동 인구가 많고 20층짜리 또 상가도 있고 해가지고 보안에 취약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김정은 숙소로 예상이 됐던 18호 각은 푸틴이 이제 선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겉으로는 뭔가 탄탄한 북중 관계를 뭐 과시하려고 보였지만은 어떻게 본다면은 이 시진핑이 김정은을 대놓고 홀대했다 이런 평가도 가능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네, 전반적으로 그림은 아주 좋았거든요. 시진핑이 김정은을 뭐 두 손을 맞잡고 환영을 하고 또 그 막루에 세워서 같이 군사 퍼레이드도 보고 이런 그림은 좋았는데 내부적으로 따지고 보니까 좀 불협화음이 있어요. 말씀하신 대로 외교에서 최고 외부 손님이 오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숙소 아닙니까? 그 외부의 손님이 와서 우리 집에 그런 시설이 있으면 모르지만 집에서 좋은 방에 모시는 게 최고겠죠. 외부 손님. 기본이고 예의죠 사실. 아니면 그게 공간이 좁으면 뭐 밖에 호텔에 모시느냐 또 뭐 여관에 모시느냐 어디 여인숙 허름한 어디 이런데 민박집에 모시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손님 느낌이 다를 거 아닙니까? 김정은이 그동안 이번 전승절 참여에 앞서서 중국을 4차례 방문했었는데 그때 이 조어대라 그러죠. 중국말로는 다오이타이 거기 국빈각 18호각에 항상 묵었어요. 이거는 할아버지인 김일성 또 아버지 김정일도 항상 18호각에 묵은 전통이 있습니다. 근데 푸틴이 물론 그 18호각을 먼저 차지하는 바람에 그 공간이 없었다. 이렇게 하더라도 다른 국빈각이나 이런 것들을 내줄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네요. 그런데 그러니까. 아마도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뭔가 마음에 안 들게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정은이 지금 이제 사진에 보시듯이 네. 공항 그 철도 베이징 철도역에서 내리자마자 곧바로 주회를 차 왼쪽에 태우고 어디로 가나 했더니 북한 대사관으로 지금 갔습니다. 북한 대사관 관저에 지금 들어서는 모습이고 대사니 뭐니 이런 사람들이 지금 좀 손님 맞이를 하고 있는 건데요. 여기를 그냥 잠깐 둘러보고 어디 다오이타이나 이런 데 가는 거 아니야? 이랬는데 여기서 2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많이 불편했을 거고요. 숙식 이런 것들이 불편했을 거고 특히 여기가 뭐 보안 때문에 혹시 대사관저를 간 거 아니냐 이런 관측도 있었는데 여기가 옆에 르탄 공원이라고 공원에 사람들도 북적거리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 옆에 한 20층짜리 건물이 들어서서 거기서 사실 물론 중국 공안이 좀 통제를 했겠지만 경호 문제로 내려다보면 다 내려다 보이거든요. 이런 곳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런 걸 보면 북중 간에 뭔가 아직도 앙금이 남아있다. 이거는 9월 4일 날 김정은 위원장하고 그다음에 시진핑이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근데 정상회담도 분위기는 뭐 화기애애했다고 양측이 그러지만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신화통신은 김정은이 시진핑이 이제 중국의 관심사, 대만 문제나 티벳 문제나 이런 문제를 신장 위구르 자치구 이런 문제를 제기했더니 김정은이 거기에 전적으로 동의를 표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없었어요. 그러면서 상호 관심사에서 호상, 그러니까 상호 통보했다. 그러니까 시진핑은 내 앞에서 이렇게 떠들고 나는 내 하고 싶은 얘기, 김정은은 시진핑한테 이런 얘기 또 떠들었다.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표현이고 그다음에 거기에는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허심탄회하다는 건 양쪽이 좀 할 얘기 했다는 거죠. 보통 그러지 않으면 이제 화기애애하게 했다거나 건설적인 의견을 나누었다. 뭐 이렇게 되는데 허심탄회했다? 뭔가 좀 아직도 껄그적거리는 게 있습니다. 확실히 좀 풀 게 있었다라는 거는 확실하네요. 그렇죠. 네. 이게 단번에 이렇게 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아마 시진핑 입장에서 이 김정은을 전승절 행사에 앉혀야 뭐가 완성된 조합이 되니까 겉으로는 집 나갔던 아들 다시 불러가지고 뭐 아유 그동안 왜 그랬니 뭐 하고 따뜻한 밥 차려주고 뭐 이렇게 한 것 같지만 사실은 이 고해한 녀석 봐라. 너 좀 다시 이제 왔지. 그러나 내가 뭘 호락호락 이렇게 해주기는 어렵다 이런 게 있고 사실 이제 김정은이 이렇게 왔다 가면은 뭔가 선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경제 지원이라든가 뭔가 이런 얘기가 이제 솔솔 나와야 되는데 아직도 그 얘기는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김정은이 아무래도 이 경제 관련된 이슈 때문에 문제 때문에 중국한테 뭐 얘기를 했다든지 만난 거 아니겠어요? 정확한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전을 돕겠다면서 러시아에 파병을 하고 무기도 줬지 않습니까? 그 무기도 어마어마합니다. 152mm 포탄으로 한 사람은 1200만 발이에요. 정말 많은 물량을 주고 또 많은 전사자 희생까지 치르면서 지원을 했는데 러시아가 웬일인지 경제적으로 뭔가 북한을 줬다는 게 없어요. 식량이라든가 뭐 러시아가 풍부한 밀가루라든가 생필품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갈 수가 있었거든요. 예전에 러시아가 북한을 지원할 때는 심지어 소방차까지 줬어요. 소방차 뭐 몇십 대 러시아제로 네. 이렇게 주고 이랬는데 지금 최근에 들어서 러시아가 뭐 줬다는 얘기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점에서 보면 김정은이
김정은이 뭔가 좀 실망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핵이라든가 또 ICBM 또 핵잠수함 만들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뭐 소형 원자로라든가 이런 기술들 핵심적인 거 5세대 스텔스 전투기 이런 거는 진짜 좀 큼지막한 거 줄 알았는데 안 준 것 같고 거기다가 유류 원유라든가 뭐 식량 이런 것들 전혀 안 챙겨준 느낌. 그러니까 김정은 입장에서는 사실 안러 경중 우리가 뭐 한때 안미 경중 얘기 있었습니다만 안보는 러시아하고 좀 보장을 해가지고 하고 경제는 역시 중국이다. 이렇게 아마 턴을 하고 있는 중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건 뭐 푸틴과 양자 회담 때 있었던 일인데 끝나고 나니까 그 수행원들이 그 김정은이 앉았던 자리를 막 엄청 닦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아무리 뭐 우방국에 간다 하더라도 자기 그 정보가 노출되는 거에 대해 상당히 좀 꺼리는 모습인데. 유전자 정보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특히 이제 김정은 같은 경우에는 뭐 참수작전 얘기도 나오지만 김정은의 건강 문제를 어떻게 파악하느냐가 중요한데 거기서 유전자 정보가 정말 중요한 거죠. 김정은이 뭐 앉았다가 땀을 흘렸는데 뭐 땀을 채취한다든가 아니면 머리카락이 하나 있어서 채취한다든가 그리고 만약에 김정은이 호텔을 썼다면 호텔에서 화장실 뭐 사용하고 이러는 우리가 건강검진할 때도 소변하고 대변 이런 거 뭐 검사하면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의 노출을 꺼린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흔적을 없애기 위해서 최대한 이제 한 것 같고 이 유전자 정보는 왜 중요하냐면 유사시에도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담 후세인이 그렇게 도망 다니다 미군 특수부대가 잡았지 않습니까? 그때 보셨겠지만 생포하고 나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면봉 넣어가지고 입안에 유전자 채취하는 거였잖아요. 그 유전자를 채취한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 미 특수부대나 미국 당국이 CIA나 이쪽에서 후세인의 유전자 정보를 갖고 있다는 거죠. 샘플을 이미 오래전에 채취한.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잡은 이 지하도에서 지하 하수구에서 끌어올린 이 노인네가 후세인이 맞는지 안 맞는지 보내가지고 일치하는 걸 봐야 되잖아요. 만약에 김정은이 나중에 뭐 급변 사태나 이런 상황에 어디 저 백두산 골짜기에서 김정은 일당을 체포했다고 하는데 이게 진짜 김정은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야 되는 경우 한미 당국이 그 유전자 정보가 필요할 거 아닙니까? 이런 면에서 아마 북한도 유전자 정보의 노출 이런 거에 극도로 경계심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믿을 수는 없나 보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김정은의 건강 문제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런 유전자 정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건강이 다 노출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보면 김정은이 천안문, 태남문 그 막루에 올라가기 위해서 계단을 막 올라가는데 처음에는 시진핑, 푸틴하고 통역을 통해 가지고 막 얘기를 하는데 계단을 올라갈수록 말수가 줄어요. 아시지 않습니까? 과거 남북 정상회담 할 때도 한 100m, 200m 그 판문점 거기 걸었는데 숨 차가지고 막 쇳소리가 나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번에도 좀 많이 힘든 모습을 보였고 북러 정상회담을 하는데 그 호텔 특각에서 회담을 하는데 북한 경호원들이 러시아 경호원들하고 그 에어컨 컨트롤러 가가지고 맞아요. 싸우잖아요. 근데 제가 신기했던 거는 김정은이 그때 73살 난 푸틴도 이렇게 앉아있고 땀 한 방울 안 흘리는데 김정은은 땀이 막 여기 맺힐 정도로 이렇게 흘러요. 여기도 막 맺혀있고 많이 더웠단 말이에요. 그러면 에어컨을 낮춰야 정상인데 푸틴 경호원들은 20도로 유지해야 된다 그리고 북한 경호원들은 그걸 23도로 올리자고 싸운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김정은이 그 에어컨 바람을 또 쐬면은 뭔가 문제가 생기는 이런 좀 극도로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건강 상태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저 낮추다는 건 줄 알았더니 더 높이자는 거였군요. 맞습니다. 그게 23도와 20도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모르겠는데 둘이 약간 기싸움을 벌였는데 결국은 러시아 경호원이 이겼어요. 거기 장소가 물론 푸틴의 숙소인 그 18호 각이었거든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북한 경호원들도 더 어쩔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드러난 또 사실이 있는데 트럼프 1기 시절에 이 미국의 네이비실이 북한에 침투를 해서 이 김정은의 도청 장치를 설치를 하려다가 이게 이제 실패로 돌아가서 뭐 결국에는 거기에서 이제 철수를 한 그런 사실이 새롭게 또 드러났거든요. 조만간 또 이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 만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사건은 어떤 변수로 또 작용할 수 있을까요? 2019년 겨울이라 그러는데 뉴욕타임스가 보도한 거는 2019년 아마 그게 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19년 2월에 김정은과 트럼프가 만나서 2차 하노이 회담을 했는데 그게 이제 결렬이 됐지 않습니까? 아마 트럼프 입장에서는 김정은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김정은이 북미 협상과 관련해서 진짜 어떤 속마음을 갖고 있는지를 감청을 통해서 알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위성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정보를 빼내는 거에 한계가 있으니까 직접 이제 정예 부대인 네이비실 거기 중에서도 이제 최고 정예인 팀 6라고 있거든요. 거기가 직접 잠수함이라든가
헬기라든가 잠수정을 이용해서 들어간 거죠. 그런데 그 접근하는 과정에서 뭐 북한 민간 선박 어선들하고 좀 마주쳤다 그래요. 맞아요. 그래서 네. 그 민간 선박을 다 뭐 이렇게 제거를 하고 나왔다는 건데, 근데 제가 이제 좀 미스테리인 거는 그런 상황이 생겨서 결국은 실패를 했지만 북한 입장에서는 그 상황을 어느 정도 알 수는 있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왜냐하면 총격이 있었고 맞아요. 거기다 네. 민간 선박이 뭐 가라앉고 그 전원 사살했다 그러니까 시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도 알 수 있었을 텐데 북한도 침묵하고 또 미국도 침묵했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거기에 대해서 모른다고 본인이 얘기하는데 네. 만약에 이런 작전이 있었다면 몰랐을 리가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일본도 그 동해, 북한의 동해안 쪽에서 벌어지는 일이면 거의 일본도 몇 개의 위성을 띄워가지고 다 보지 않습니까? 대북 감시를. 그러면 이런 상황을 알았을 텐데 왜 한미일이 다 침묵하고 있었을까? 미국이야 뭐 자기네들이 저지른 일이니까 그렇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여전히 좀 미스테리로 남아 있고요. 제가 이제 우리 특수작전부대, 대북 특파공작이나 이런 것들도 했던 그 관계자분들한테 물어보니까 조금 미심쩍은 면은 있다 그래요. 미국이 왜 굳이 이런 작전을 하는데 정예부대인 팀6 정규 병력을 동해안으로 침투시켜서 이런 좀 부담을 떠안았을까? 사실 이런 거라면 CIA라든가 다른 첩보 쪽에서 접근해가지고 하는 게 훨씬 더 쉽지 않았을까? 기술적으로 더 잘 처리했을 거다. 이런 지적도 하고 있습니다.